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제가 학문의 9단계를 시작한 6번째 강의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6번째 강의는 저로서도 좀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전부 시인이 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대로 저는 과학자고 시인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시심이 있고 그렇죠? 예. 우리의 정서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역의 감정들이 있고 또 상상력이 있고 그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전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가 시인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학문의 9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학문을 이렇게 잘하고 우리가 지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잘 고도화해야 되고 세 번째 표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요소들을 쭉 이제 제가 표를 통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첫 번째 그 정보 입수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정보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보 처리 능력 훈련들을 통해서 독서 능력이 한 1분에 500자 내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지금 현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 독서법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1200자 내외를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속해 독서법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자기의 정보 처리 능력을 2배 이상 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우리가 3년에 맞출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12년어치 지식을 얻음으로써 내 지적인 힘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단계 속해 독서법이라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또 중요해요. 이건 정보의 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식의 양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틀린 거고 거짓된 거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머릿속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더라도 그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돼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글 분석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보 입수 단계에서 제가 빼놓고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글 감성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글 감상법이 뭔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글을 통해서 뭐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는 그 활동을 할 때 글을 이렇게 읽게 되면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글은 이해와 분석의 대상 외에 또 한 가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감상을 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보는요. 영어로 fact,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feeling, 우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정서와 느낌, 감정도 이렇게 그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면 아이들한테 이 녀석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정말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녀석아 나가버려. 그렇지만 사실은 나가라고 얘기했지만 feeling,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로만 받아들이면은 아이들이 나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도 이해되지만 뭐예요? feeling, 정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장미꽃 이렇게 그 다발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감정과 정서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해와 분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갖다 줬지? 근데 장미가 24송이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근데 색깔이 왜 전부 빨갛지가 않고, 이거 검은 건 왜 끼어 있어?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는 안개꽃이라 그럽니까? 안개꽃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을 텐데 이것밖에 안 났네.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꽃 사다 준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개꽃이 더 꼈냐 안 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감정과 정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지적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정서와 감정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가족의 가장 가까운 내 자식과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바로 정서와 감정이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글 감상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나 글을 보는 것이나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사실과 이 감정과 정서를 구별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왔냐면요,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을 훈련하지 않고 시험 보는 훈련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 감상법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감상하는 훈련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데만 쓰였으니까 시를 가지고 시험 보는 능력을 가진 거지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내 내재적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훈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방법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사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명수가 몇 명이고 도시가 몇 개가 파괴됐고 그래서 전쟁고화가 얼만큼 생겼고 그런 걸 쭉 사실로 표현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인간이요, 전쟁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고 그걸 통해서 일생의 고통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 아픔의 소설이 한 권 있다고 봐요. 그 소설 한 권이 정말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게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적인 활동에서 이 정서와 감정의 문제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정말 우리 내재적인 이 속에 이 정서와 감정을 끌어내고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한번 훈련을 하겠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로 표현하는 것, 하나는 정서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어요. 이 글은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에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요, 어떤 사람은 사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참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에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행복감은 절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가난하다고 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네. 여러분들, 공감이 가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제가 읽는 건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보자고요. 이건 그냥 이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시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들어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쪽지의 내용입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시장기만 속여두오. 낮이든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이 가슴이 부풀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냥 글이에요, 짧은 글. 이 두 번째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런 지지도 못난 남편이 있나? 어떻게 지지도 못해서 이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글에 뒤에 숨어진 보물들, 그렇죠? 그건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맨 뒤에 보면요. 왕후가 된 것보다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서로 유의할 줄 알 때 행복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 가지 얘기를 보면서요. 사실로 표현해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만 정서를 표현했을 때 이것이 더 깊이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서로 표현할 줄 알고 정서로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 안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훈련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훈련을 하려면요. 그러면 이 감정과 정서는 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을 택해요. 하나는 함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만 정서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함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상징을 해요. 표현을 직접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는 이 정서 찾기 운동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물 찾기 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보물 찾으러 다녔는데 실제로 돌멩인데요. 그 밑에를 딱 들어보면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찾으려는 다른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를 제가 오늘 다뤄보려는 이유가 바로 시가 바로 정서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하나는 함축돼 있잖아요. 시가 질질 길게 끌지 않잖아요. 함축성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모든 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찾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하고 얘기할 때 정서를 찾는 방법은 함축된 걸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상징한 뒤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릴게요. 멀리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다. 뭐 보신 것 같아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시를요, 옛날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감상했냐면요. 감상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남이 감상한 거를, 그렇죠? 자습서에서 보고 외워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감상하는 건 아니에요. 남이 감상한 걸 통해서 시험을 본 것뿐이에요. 그거는 시험 성적 올릴 수 있지만 우리 내재적인 뭐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정서와 감정을 끄집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었을 때요. 누가 어떻게 해설했는가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이걸 갖고 감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상하라면 무조건 읽고 마음에 좋구나 이렇게 감상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함축과 상징을 찾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학문의 9단계를 쭉 해봤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는요. 그 사람이 자기 걸 표현하려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를 얘기하지만 제가 음악을 얘기할게요. 음악이요. 좋은 음악이 있고 좋지 않은 음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음악엔 좋은 음악과 좋지 않은 음악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좋은 음악이요? 뭐가 나쁜 음악인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모든 예술 활동이요. 시가 됐건 음악이 됐건 소설이 됐건요. 그 속에는 작가의 뭐가 들어갈까요?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요. 글을 읽으면서 글 읽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작가의 뭐가 들어있을까요? 생각과 정서와 감정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표출돼요. 그런데요. 그거를 한 작가, 시가 됐건 그림이 됐건 음악을 한 사람이요. 불안한 마음으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면 그 안에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계속 대하잖아요. 그럼 그런 감정이 나한테 이입이 돼서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썼느냐에 따라서 그렸느냐에 따라서 작곡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음악도 가려서 들어야 돼요. 모차르트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여러분들 보면요. 굉장히 아주 즐겁고 그런 곡들이 많이 있어요. 모차르트의 곡들이 그래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모차르트의 일생을 보면요. 뒤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마데우스 뭐 그런 영화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음악을 보면요. 암울하기 이를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모차르트가 마지막 지은 그 진혼곡이라는 그런 곡에 가면요. 죽음에 대한 강박한 그런 아주 쓰라짐의 아픔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같은 한 사람의 작품이더라도요.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런 시기에 따라서 정서와 감정이 다 다르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정서와 감정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 글을 썼을 때도 그런 게 존재했겠습니까? 안 존재했겠습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겉에 보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겉에 보기에요.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는 게 나타나요. 겉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면? 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거를 겉에 보기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감상을 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좀 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요?
차였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요. 그냥 속에를 안 보고 겉에를 보면은요. 좀 이상한 마음도 들어요. 이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차였으면 깨끗하게 털지. 그죠? 그것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탁 하는 거지. 무슨 뭐 보냈는데 자기는 안 보냈다고 그러면은 간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실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저렇게 시를 쓰는 사람한테 치고 간 사람 님이라면 누굴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보통 님 하면 어떤 사람이 드는 거예요? 연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가는 그걸 썼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건 없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 썼다 그러면은 별로 존경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저런 시를 우리가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읽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글을 쓴 사람이 저럴 글을 쓴 것을 정말 감상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객관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걸 알아야지 저걸 진짜 감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분이 어떻게 저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분이 어떤 분이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단순하지만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저걸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분은 한용운 씨라는 분이에요. 네. 한용운 씨는 1800년대 말과 1900년도 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 알죠? 우리 시대가 우리가 일제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분은 조국과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혁명투사요, 사상가였다. 그런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시의 제목이 님의 침묵인데, 이 님의 침묵이 언제 썼냐면요, 3.1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인 1920년대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분은요, 사상가고, 조국을 위해서 혁명투사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누구한테 채여가지고, 떠나버렸는데, 그거 질질질거리면서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못 떠났어. 그런 시를 썼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님이 그런 어떤 연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떨 건가? 저 님이라는 그 보물에 열어보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게 감상이에요. 자, 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보물 찾기로 해서 이거 돌멩입니다. 이걸 싹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 님은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조국. 맞아요. 조국.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3.1운동을 벌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들을 다 잊어버렸고,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시대에 이분이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분이 조국은 망했습니다. 모든 건 다 헤쳐졌고,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갖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쓴다 그러면요, 또 누구한테 잡혀가겠어요? 잡혀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서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함축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맨 뒤에, 님은 같지만 우리 조국은 3.1운동도 무너지고 일제에 완전히 강점됐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는 저 말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깊은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이 보물찾기에서 님이 조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글을 다시 읽잔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정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장하고요. 이게 눈물이 나는 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때 이 시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를 보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는 거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그럼 이게 감상이에요. 님은 같습니다. 나는 이걸 쓸 때 이분이 뭐라 그럴까, 평상심을 갖고 이걸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아프고 힘든 얘기였겠어요.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은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까지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짓한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다 날아간 거예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졌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넘어간 거예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눈 멀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 될 거라는 것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요, 애인 도망간 다음에 질질거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비장한 모습이라고.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무슨 지적인 국어 실력과 국어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 글의 뒷배경과, 그렇죠? 그리고 함축된 것과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그런 정서가 여러분들 감정과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를 저렇게 표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는요, 한번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어떤 분인가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분이 쓴 글 하나를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런 그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다. 이건 지금 서술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유년 시기의 아름다움이나 편안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나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를 새로운 세계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 죽어가는 내 자아와 이상을 추구하려는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진 정세. 첫 번째 정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유년식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육신의 편안함 같은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미 나는 죽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담하죠? 네. 고향에 사람들이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설레고 쉬고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봤더니요, 나는 죽어버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것을요,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을요, 제가 함축적으로 설명할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좀 여러 문장을 얘기했지만, 나는 고향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런데 그것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는 죽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제가 긴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보였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함축이에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인이요, 이것을 표현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 중에 일부분을 빼놓을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그랬어요. 상당히 상징적이라. 고향에 돌아왔는데 밤에 그러니까요. 고향에 들어오면 보통 언제 들어옵니까? 뭐 이렇게 화날 때 들어와야지 기쁜데 언제 밤에 들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쭉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울게. 여기다 쓰고 누웠다 그렇게 써요. 여기가 빈칸이에요. 빈칸이 아니에요. 그분은 썼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이 돼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표현하려면 뭐냐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모든 희망은 없고 모든 건 나는 다 망가졌고 죽었다는 걸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고향에 돌아온 밤에 빈칸 누웠다. 여기다 뭘 넣으면은 지금 얘기한 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네? 아, 차디찬 방해.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차디찬 방해. 또 어떤 거일까요? 네, 적막한, 더 나갈 수 없어요? 더 여러분들의 상상을 더 높여보세요. 밤에 누웠어요. 근데 나는 와서 고향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갈 수 없어요? 더 상상해보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하나도 안 떠오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돼? 네? 별들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에 별들이 쏟아지는 게 누웠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상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내가 와서 암담하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실패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데 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디찬 방해, 적막함, 너무 약하잖아요. 더한 것들이 없어요. 쓸쓸함. 그 정도까지 밖에 안 되겠어요? 쓸쓸함이 죽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쓸쓸하게 누웠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이 돼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들더라도 내가 들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현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설명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거는 여기죠. 여기도 오지도 못한 거죠. 그럼 어떤 걸까요? 상징적인 것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똑바로 잠자리에 드는 게 죽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곧바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안 돼요? 참혹한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감옥 같은 조금 더 낫네요. 그 다음에 더요. 깜깜한 밤. 그거는 상징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설명하고 있다고. 더 강력한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지옥 같은 더 강력한 것들 없어요? 나올 수 있는데. 고독, 그런 거는 너무 약하죠. 뭐 고독한 거, 이 고독한 거하고 죽음하고 어떻게 가지 않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끄집어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까 죽음을 연상시키는 게 없어요? 죽음하면 연상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죽음하고 제일 가까운 게 연상되는 게 뭐 있어요? 무덤. 또 더 나가면 죽음 했을 때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없어요? 네?
저승이요? 저승에 누웠어요? 한 번 더. 죽어 있는 게 뭐예요? 죽은 게. 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죽음에 나오는 거는 무덤, 시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거나, 이건 무슨 실력의, 국어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봐. 고향에 돌아오던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이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표현하는데 무덤, 시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나갔단 말이에요. 백골. 여러분들 백골이라는 건요. 뭐예요? 시체보다 더 그게 썩어 없어져서 희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그냥 백골이 따라와 누운 게 아니에요.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그 삶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있으면요. 내 백골이 따라와서 나하고 한 방에 같이 누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희망을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지 않은 희망을 이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비록 어두운 방에 내가 백골하고 누웠어요. 요 뒤에 이렇게 보면요. 아까 백골에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하나만 이렇게 살짝 볼게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그 어두운 방이 어디에 통했다고요? 우주로 통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둠은 우주로 통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통해서 나는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징이 아니죠. 어떻게 상징했을까요? 영원한? 네? 영원. 또, 그걸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두운 방에 누웠지만 그게 우주로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통했다는 거예요. 상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희망스러움과 그런 내가 있을 때 우주로 이렇게 통했는데, 어두운 방에 통했는데, 어떤 상상을 했을 때 그것이 희망찬 수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빛이 온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빛이 오는 거. 네? 삶이 보인다. 그런 건 설명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되는 그 상상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빛, 아주 좋은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네. 여러분들, 아까 빛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표현한가 봅시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그 통한 우주에서 하늘에선 간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빛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장 정말 기가 막힌 언어로서 표현한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동주는 사실은 윤동주 시인도 일제시대 때 굉장히 어려웠고 일제 외경들한테 쫓겨다니고 정말 나라에 대한 희망 없고 그런 시대에 쓴 거란 말이에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절망감이었겠어요. 하지만 어둠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 간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하지만 백골이 내 옆에 있잖아요. 네.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이 개라는 건 외경들 그런 것들이.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 백골이 누구야? 자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뼈가 된 자기가 아니라 그 자아를 버리고 어떤 거예요. 희망을 갖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하는 것들, 글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번 계속해서 질문을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까 이렇게 보니까요. 죽음이 되면 시체, 무덤, 또 뭐 백골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이 지금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상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해봐야지만 되는 거지. 절대로 그냥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저걸 읽고 감상을 안 시키고요. 백골은 무엇인가? 무너진 내 자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쓰지만 정말 내가 저것을 표현할 때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를 쓴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함축적이고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잘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요. 그거와 연결된 많은 단어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는 깊이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 남들에게 표현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 감상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 인간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남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서를 나누지 못하면요. 실제로 남들과 깊은 대화를 하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시인이 될 수 있고 정서를 파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그 질문이 있는 분 몇 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어는 이렇게 항상 생활 속에서 접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시를 쓰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네, 그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남을 한국말을 잘하게 하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냐면 저절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살면서 매일 한국말만 쓰다 보니까 저절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저절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국말을 잘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한국말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말에서 깊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하는 거하고 잘 알고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까요. 제가 강의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냐 물어보는데요. 뭐 나중에 보니까는 죽음, 시체, 백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가 잘 안 되고 국어가 잘 안 되고 그런 이유는요. 절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실력은 충분히 갖췄다고요. 한국말을요.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실력이 어디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아까 윤동주 씨의 그 시 중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건 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끄집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뭘까요? 끄집어내도록 매일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좀 아까 시를 하면서 다 얘기 못한 건데요. 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연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죽음 그러면요. 여기서 가장 죽음이 되겠죠. 죽음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 이렇게 말 이렇게 찾아내는 그 게임 있죠? 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죽음 하면 뭐가 나요? 무덤 한번 해볼게요. 그 무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시체. 그러면 시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거라도 좋아요. 뭐일까요? 장례식장.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럼 장례식장 생각하면 뭐 나세요? 네, 상주. 상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노름이요? 아, 울음. 네. 울음 하면, 왜 제가 노름 했을까? 왜냐하면, 노름도 하잖아요. 그쵸? 울음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전 수건 생각나요. 이렇게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수건이 생각나면 뭐가 날까요? 이별. 이별이 생각나면 뭐가 날까요? 난 눈물이요. 눈물 생각나면 뭐가 날까요? 슬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연상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상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언어 훈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시 훈련을 하는 데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게임 같지만요.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른 얘기하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하지만 가능한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시를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참혹하다, 적막하다가 어둡다. 이런 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관용적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무덤, 시체. 아까 저는 그분이 내 백골이라는 말을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전율을 했어요. 얼마나 그게 그 사람의 그 아픈 상황을 나타냈으면요. 자기 백골이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시인도 될 수 있고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요, 문학 시절 때는 시도 잘 적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한 소절 적으려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적을 수 있는지요? 네. 아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분하고 이제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제가 다르게 이렇게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아주 내부적으로 가졌던 소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스런이 없어져가지고 서운해하는 경우 있죠. 네. 난 여러분들 중에는요, 과거에 그림도 잘 그렸던 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악기도 한번 연주했다가 그걸 놓쳐버리고 이제는 놓쳐버린 분 있을지 몰라요. 시를 써봤던 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요. 그것을 과연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시 찾도록 한번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이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지만 또 어떤 세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 세계.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세계를 보려면요. 아까 얘기대로 이런 감정과 정서의 세계를 이렇게 다뤄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뎌서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5천 전면교육 훈련을 할 경우에요, 1시간은 꼭 뭐라냐, 시 쓰기 훈련을 해요. 그러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지금 여기 대다수 여성분이 계셔서 그런데요, 남성분한테 갑자기 시를 쓰라 그러면요, 아니, 내가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시라는 건 써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를 쓰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은 주제를 줘요.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번 시를 써라.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대다수 그 정도 나이 살면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미안한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걸 쓰고 나서요, 서로 발표하다 보면요, 울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 이해되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여러분들 내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존재해요. 하지만 훈련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놓친 걸 다시 주워 담으세요. 시도 써보시고요. 작지만 그림도 그릴 사람 그리시고요. 악기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